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양 생태계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양 생태계의 관리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해양 생태계가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 개념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교재는 일반 해양 관리론 제4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 생태계 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계의 주요 속성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포함해서 생태계에는 어느 정도의 생물종들이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로 많은 생물들이 같이 공생하며 살아가느냐. 많은 생물이 살수록 보다 더 건강하다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레질리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태계에 어떤 교란이 생겼을 때 이것이 이제 얼만큼 회복이 잘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상호 연계성, 생태계와 생태계 간에 여러 가지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경쟁이 있습니다. 생태계의 여러 가지 종들 간에는 상당히 심한 경쟁이 있죠. 그래서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식물들하고 밑에 땅에 기는 식물들하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바다 생태계에도 푸드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류들이 경쟁을 하면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생물 다양성에는 종들이 어느 정도 다양한가, 그 다음에 같은 종이라도 유전적으로 다양한 종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다에는 습지 생태계도 있고 연안 생태계, 기수 생태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깊은 대륙붕, 그 다음에 심해,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생태계 내에도 여러 가지로 이 다양한 생물종들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생태계들이 더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양하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물 다양성은 지구의 생명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태계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생태계 유지에 필수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2005년도에 유엔의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훼손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중에서 종 다양성은 집단 내의 종의 숫자, 그 다음에 그 종 내에서도 유전적인 변동, 그 다음에 생태계가 좀 단순하게 구성되는지, 다양한 종들이 구성된 그런 생태계인지, 그 복잡성의 정도, 이런 것들이 종 다양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생태계 내에서 그 생태계를 이끄는 우월종들이 있습니다. 개체수가 제일 많아서 물질과 에너지 대사에서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그 생태계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발현시키는 그런 우월종들이 있고, 또한 희귀종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멸종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희귀종들도 그 생태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종 다양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희귀종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멸종 위종들이 국제적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국제협약, CITES라는 국제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약에서 이런 희귀종들이나 멸종 위기종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잘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환경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다양한 종들로부터 생태계 서비스를 받는데, 이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 개발 혹은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92년에 리우 협약 이후에 특별하게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이제 94년도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그 다음에 아젠다 21 등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 개념이 중요한 이 생태계 관리의 개념으로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질리언스는 회복력 혹은 복원력,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는데,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연 상태 교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급격한 변화 때문에 생태계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랬을 때 얼만큼 그 생태계가 원래 위치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생태계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라고 하면은 큰 그 교란을 겪고 난 다음에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해양에서는 이제 해양 오염에 따라서 적조라든지 이런 오염에 따라서 이 종들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생태계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푸드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생태계 전체가 이 변화와 붕괴와 큰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산만에 오염으로 말미암아 대구가 사라지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생태계 회복력이 복원력이 이제 급격하게 상실한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이 대구의 치열을 방류한다든지 혹은 총량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케 그렇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러한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이 생태계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레질리언스는 생태계 기능의 복원, 회복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생태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생태계 관리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이 복원력을 높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때 생태계의 복원력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는 심플하게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생태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라산의 최상부하고 한라산의 최하부하고는 전혀 생태계 종들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죠. 이와 같이 산림에서의 수직 간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밑에는 온대성 생태계, 위에는 뭐 냉대성 생태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와 변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에서는 바닷물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이나 염분이나 이런 것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생태계 간에 여러 가지 변화와 변곡점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상하 간에도 용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의 위쪽에 있는 생태계하고 아래쪽에 있는 생태계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호 연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성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원래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내에는 또 다양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내에 있는 제한된 자원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같은 종끼리 혹은 다른 종 간에 다양한 경쟁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이나 교란 요인이 있게 되면은 종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경쟁도 변화되고, 이것이 이제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경쟁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만이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종 다양성이 보존이 되면은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물질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다양한 종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안정적인 생산, 구세 생산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여러 가지 외래종에 대해서 저항력을 갖게 함으로써 회복력을 또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적정한 경쟁이 있어서 그것이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지속가능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지속가능 개념의 바탕을 두고서 생태계를 관리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국제적인 추세로서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태계 기반 관리, 에코시스템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혹은 EB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리우 헤이나 그 다음에 10년 후에 리우 플러스 10, 그 다음에 2012년에 리우 플러스 20, 이런 때에도 지속 가능 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생태계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서 이 생태계 기반 관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지와 그 다음에 백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2005년도에 유엔의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이 이제 2015년도에는 유엔 총회에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서 14번째 이러한 해양 생태계 관리를 위한 목표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양과 일반 바다와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개념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이것이 국제적인 해양 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BM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생태계 자체가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계 관리에 있어서는 생태계 자체만 관리하면 안 되고, 인간계를 포함해서 인간계와 생태계가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매칭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모든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하는 방법론으로서 이 시스템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기반 관리 시스템은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MPA 관리라든지, 통합 연안 관리 혹은 해양 공간 관리 MSP라고 합니다. 마린 스페셜 플래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태계 기반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어는 틀리지만은 공통 내용은 생태계 관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가 생태계 기반 관리라고 하는 보다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서 단편적인 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기반 관리 법은 몇 가지 이제 단계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태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대안들, 해결책들이 이제 제시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관리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선택을 할 때 혼자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는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예방적인 접근법, 즉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한 파괴나 생태계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이 된 전략들이나 대안들이 이 관리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행은 물론 기관들에서 하지만은 관련 NGO라든지 협력기관들을 통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잘 응용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체 시행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잘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내용을 상호 비교해서 평가를 해서 새로운 문제점과 결과들을 평가를 해서 다시 또 이 사이클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때 생태계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들을 습득하고 평가해서 그 다음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수능적 접근법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수능적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자연의 생태계를 관리할 때는 이러한 접근법이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산이라든지 어족자원 관리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전제는 자연은 언제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또 방치를 하게 되면은 원래의 자연의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성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관리를 위해서는 가설 검증형의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가설, 어느 정도의 그 생태계에 맞는 가설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생태계에서는 어떤 것이 이제 멸종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종의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변화가 급격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안정적인 상태로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전략을 시행하고 대안을 시행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이 바뀌면은 나중에 어떤 멸종 위기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상황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원래 가설이 그대로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원래 가설을 그 다음번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사후에 모니터링 해 보니까 결과가 확 다르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다. 그러면은 다시 또 가설을 재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는 바뀐 그 가설을 가지고 전략과 대안을 수립해서 또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리를 통해서 중간에 타켓으로 하는 생태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고 알게 되고 그것을 그 다음번에 또 할 때는 그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과 대안을 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수능적인 접근법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능적 관리를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을 어댑티브 러닝, 수능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처음에 가설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씩 변동시켜 가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중간에 디자인을 하고 시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결과에 예측과 달리 상당히 바뀌게 되면은 과거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바뀐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어댑트 시켜서 새로운 전략과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또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서 점차 그 생태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능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EBM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의 유지가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의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자연 과정과 일치하는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생물들의 서식처가 안정적으로 보호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원주민들이라든지 거기서 생태계에서 생산을 하는 이러한 일부 종사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편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생태계에서 주변의 인간 생태계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생태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서 사회 경제적인 편익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EBM의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하면은 일단 과학의 근거를 둬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전 예방적 관리,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그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태계 자체만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고 생태계를 둘러싼 인간적인 사회들과 그 다음에 기타 인근의 생태계들이 같이 고려돼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관리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 철저한 과학적인 조사들이 같이 수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수행을 하고 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해서
보완과 조정을 통해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의 보호와 회복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종 다양성과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또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생태계에 피해나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누적되는 영향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상의 어떤 연결성이나 생태축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고 상호 연계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태계 내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들을 우리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잘 인식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수단들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의 동적인 변화를 수시로 체크해서 그 변화를 잘 알아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도 조그만 소규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특히 해양 같은 경우는 대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국제적인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그런 상호 조정의 메커니즘들이 잘 작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생태계 내에 여러 가지 외부 유입종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토착종들을 잘 유지해서 토착종의 그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용 행위들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근거를 받고 또한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개발이나 이용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에 그 생태계가 주는 기능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관리를 할 경우에는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측정 지표들도 잘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태계의 그 건강성이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악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연구자들, 그 다음에 산업계 이런 관계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생태계 기반 관리에 12가지 주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5차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가 있었던 나이로비 그 회의에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은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에 있어서 5가지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구조와 기능 및 관리 측면에서 한 4가지 정도의 또한 원칙이 있겠고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1가지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수능관리 쪽에서 한 2가지 정도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수능관리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이런 식으로 총 12가지의 원칙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상의 해양 생태계 관리와 해양 생태계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상에서는 토지에 대한 이해도가 통계라든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도가 높은데, 해양에서는 데이터나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육상처럼 아주 컴팩트하게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는 자료나 통계나 조사 데이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적이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 그러나 이러한 해양 이해에 실제로 조사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의 소요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 해양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들의 기능들이 산재되어 있거나 또 그것들이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해양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은 토지처럼 개인 소유가 적고 그 다음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접근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다에 있어서는 용도 지정이라든지 토지에 있어서 이 조닝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상의 보호구역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하기 좀 어렵고, 토지권리법과 같이 세밀하게 관리하거나 규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러한 해양 부분에 있어서는 육상과는 또 특별한 이러한 관리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시스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BM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면서 특별히 레질리언스 확보가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뉴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에 있어서도 세계 생태계의 서비스가 한 60% 정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BM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이러한 생태계 관리에 집중적으로 잘 개발이 돼서 활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기반 관리법과 유사한 접근법이 또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주로 이제 과학 중심의 생태계 이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EBM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상당히 그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인간의 활동을 제어함으로써 생태계 관리가 적극적으로 잘 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 아까 EBM 어프로치인데, 지금 말씀드린 생태계 접근법 EA 방법은 주로 이제 중심이 과학적 기법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그 과학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생태계의 구조와 과정, 그 다음에 기능, 유기체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생태계 내에서의 상호작용들을 포괄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인간도 이제 조그마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방법론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생태계 내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은 상호 대체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동일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BM 방법론은 주로 인간 중심의 환경 관리에서 많이 쓰이고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EA는 주로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FAO 등에서 주로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지 어족자원 관리 등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다. 그래서 EBM에서는 생태계를 인간을 포함해서 통합 관리해야 돼. 인간의 간섭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방법이고, EA 방법에서는 생태계 그 자체를 자연과학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EBM과 EA는 똑같이 통합적인 방법론인데 인간이 얼마큼 더 많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과학 쪽이 더 많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어프로치의 방법론이 있다. 그래서 EA 사례를 보면은 아까 EBM에서는 주로 전반적인 생태계 관리에서는 이제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데, 되게 EA 쪽에서는 어떤 취약한 지역에서의 파괴적인 어업 활동의 금지나 또 선택적인 어구업법이나 환경 친화적 어구의 개발, 어선대 감축, 예방적인 참고사항 수립, 어류 서식지 복원, 어업에 대한 생태 영향 평가 실시 등 수산업에서 이제 많이 쓰여 왔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순수한 자연계에 있어서는 1982년에 발효한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전 협약에서 남극 지역의 그 바다 생물자원을 보호할 때 바다 지역의 넓은 그 생물자원들을 관리하는 개념으로서 공해상의 생물자원 관리에 최초로 이러한 해양생태계 접근법이 활용이 됐다는데 이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로서 EA가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A 접근법은 주로 이제 수산관리에서 이제 많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단일 어종 관리가 수산업에서 목표했다고 하면은 EA 접근법에서는 이제 다양한 어종들이 관여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법으로서는 과거에는 이제 수산에서 최적 어획량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고려를 했는데, EA법에서는 경제사회 혹은 환경자연 시스템까지 다 고려해서 최적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는 일반 수산관리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EA 방법에서는 어업인이라든지 NGO라든지 이런 시행 주체들도 어업인들까지 포함해서 관리 도구와 주체로서 들어와서 시행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MSY, Maximum Sustainable Yield를 가지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평가를 했는데, EA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통합적인 연안가시 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별 생태계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BM이나 EA나 그 관리 대상 서비스 지역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그런 지리적 단위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리적 단위가 생태계 서비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리 지역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EBM 메소드라든지 EA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이제 관리가 되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해양 보호구역의 개념으로서 마린 생츄어리 프로그램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런 지역이 13개소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지역 외에도 연방정부에서 해양보호를 위해서 20개 이상의 법률에 의해서 200곳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해역의 전체 10%, 그 다음에 연안선에서 322km 이내 지역에서 이러한 해양보호구역, MPA라고 그러죠. Marine Protected Area.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 범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태계 서비스 범위를 확정 지어 가지고 하는데, 대개 보면은 MPA 개념이 좁게 설정이 돼 가지고 실제로는 생태계를 지키는데 유용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MPA는 더 넓은 지역으로 설정되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MPA 개념을 확장시켜서 설정할 때 어업인들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PA 지역에서는 어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금지가 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종들이 광역으로 움직이는 종들이 있을 경우에는 좁게 MPA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생태계가 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요새는 아열대성 어종들이 우리나라 제주도나 이런 온대성,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공간상에서 아열대종과 이동하는 또 온대종들 간에 적절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 범위가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범위를 확정할 때 여러 가지 지역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어떤 어종이 남획이 된다든지, 서식지의 변화나 파괴가 된다든지, 수질 오염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본연에 취약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이러한 생태계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국제적으로도 바다 쪽으로 육상기인 오염이 증가하고 해양 산성어라든지 해파리라든지 외래종들의 유입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어서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생물 다양성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호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해양 생태계의 생산성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제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 보호 연맹 혹은 뭐 국제 보전 연맹이라도 하는데, 이런 기관에서는 전 세계 해양 포유류의 126종 중에서 88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쓰레기나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EBM 시스템에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들어가서 실제로 환경과 사회와 경제적인 것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서스테이너블하게
개발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엔에서 생태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17개를 설정했고, 그 중에 14번째는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서 설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대 핵심 목표가 있죠. 생물 자원의 보존, 지속 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 공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태계를 잘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세 번째 이익 공유를 위해서 생물 유전 자원의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협약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의정서가 타결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그런 과정을 밟은 겁니다. 또한 국내법으로서 2012년도에는 해양 생명 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들이 또한 의정서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 이후의 진전사항을 보면은 전체 지구의 바다의 25만 종을 포함해서 지구 전체 생물종이 175만 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5년간에 2 내지 8%가 멸종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다에는 생물 다양성이 육상보다 더 크고 분자 구조 변이가 더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미생물 중에서 이제 그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별히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해서 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내적으로 이렇게 입법 제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우 플러스 20 회의에서 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뉴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을 확대하는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목표에 주로 이제 도시나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적인 목표로서 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육상과 관련되는 목표들이 나오고, 14번째 지속가능한 바다의 개발을 위한, 개발 이용을 위한 목표가 14번째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여러 목표들 중에서 이 바다에 관련되는 목표가 나와 있고, 특별히 바다에 관련되는 목표에 있어서는 바다에서 어획을 하는 수산업에 관련되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자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바다의 생물종을 어떻게 잘 보호하느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14번째 목표의 하위 목표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목표는 교과서의 이 페이지 627페이지에 나오고, 이것들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U만 해도 EU 생물 다양성 전략 2020을 이미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새로운 수산 정책에 합의를 해서 2013년 이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태계 기반 관리와 해양 공간 계획에 입각해서 해양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특별히 그 세계의 대산호초 보호지대가 있죠. 그 보호지대의 산호초 보호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양기본법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3차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해양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생태계 보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생태계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1999년도에 습지보전법을 통해서 해양 쪽에 있는 연안 습지들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해양 생명자원에 관련되는 법,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는 습지보전법에서 갯벌만 별도로 떼어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련되는 법률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거버넌스를 위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 생태계 기반 관리와 관련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시되는 이급 문제를 풀어서 배운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감사합니다.